스웨덴의 평화 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서는 스위스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도 나름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스웨덴은 인도적 지원이 유엔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게 물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스웨덴의 주장으로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가 되었고요. 또 스웨덴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구 중에서 세계 식량 계획, 식량 농업기구, 그리고 국제 아동기금 등을 통해서 북한에게 주로 식량을 공급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모니터링 업무는 평양에 소재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이 식량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인도적 지원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발 원조 차원에서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대상은 관료와 학자들이고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이 향후 개혁 개방할 경우를 대비해서 엘리트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톡홀름 경제대학이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매 2주 기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의 주요 주제는 시장과 관련된 회계라든지 그리고 기업 경영, 교역, 그리고 베트남 개혁 사례 같은 것을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수교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서방 최초의 수교 국가였고요. 그런데 스웨덴이 북한과 수교하게 된 것은 경제 협력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방과의 긴밀한 교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방의 기술과 물자를 도입을 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방 국가 중에서 비교적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한 스웨덴에게 볼보 승용차 1000대 그리고 기타 트럭, 중장비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 가격은 1억 3천만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구매 금액이었고요. 스웨덴 재계는 이러한 북한의 구매 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북한이 스웨덴의 어떤 신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국 정부에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결국은 평양에 스웨덴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설치 이후 스웨덴과 북한 간의 관계가 크게 냉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스웨덴에서 수입한 차량의 수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976년도에
또 다른 북한과 스웨덴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이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해서 스웨덴 암시장에 판매하다가 발각이 되는 그런 외교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웨덴과 북한 간에는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스웨덴은 평양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할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북한 간의 외교 관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생겨나는데요. 그게 바로 1994년도 북미 제네바 협의가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생겼는데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 대표부가 없고요. 그래서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과 긴밀한 소통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에 미국은 스웨덴과 북한 내에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이 협정에 기반해서 북미 간의 소통이라든지 서신 교환 등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 북한의 내부에서의 미국의 영사 업무, 예를 들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혹은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지원단체 혹은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들을 스웨덴 대사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현재 캐나다와 호주도 스웨덴에게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 그들의 이익을 대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 핵 문제 중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6년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직전에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회담을 해서 핵실험을 저지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소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화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대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사소한 오해와 실수가 군사적인 충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북한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반쪽짜리로 남아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그리고 유럽연합은 북한을 실패국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햇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대북 포용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게 되고 유럽연합은 포용에서 압박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립국에 해당하는 스위스와 스웨덴은 북핵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포용적인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에게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스웨덴은 서방과 북한 간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인 평화 종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